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왜 제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살아온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보호 없이 자랐어요. 삶이 버거웠고 말 못할 몹쓸 일들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한때는 이 불행이 끝났으면 싶은 마음에 누군가가 나타나 저를 끌어내주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자란다는 말을요. 좋은 인연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고, 나쁜 인연은 뼈아픈 성장을 안겨주더라고요. 또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수많은 인연 끝에 마침내 해피엔딩이라 부를 수 있는 결말에 닿았습니다. 제가 불행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만큼 복 없는 사람도 또 있을까요? 드라마는 죄다 해피엔딩이던데 제 인생은 왜 매번 새드엔딩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타나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저를 꺼내줄 거란 막연한 기대요. 그런데 사실 그 시절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제 기억은 딱 7살 어느 날부터예요. 엄마랑 단둘이 지방 어딘가로 여행을 갔었죠.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저는 엄마에게서 버려졌습니다. 제 손에는 엄마랑 찍은 스티커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엄마와 떨어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신을 들었을 땐 저는 거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너무 충격이 컸는지 그때부터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함구증이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혼자 길거리에 있자 경찰 아저씨가 데리고 갔는데요. 이름이 뭐냐고 집이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더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저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애들이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자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는데요. 야, 너 벙어리야? 왜 말을 못해? 아니면 내 말이 우스워?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얘가 너 무시하는 것 같은데 봐봐, 눈도 피하지 않잖아. 한번 싸워. 저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고아에다가 벙어리라는 사실에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함구증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충격의 연속이니 말이 안 나올 만도요.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야 조금씩 말문이 트이긴 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참고 넘기는 게 버릇이 돼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로운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처음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굳어진 이미지가 쭉 따라다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들 저를 조금 불편해하거나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 다니고, 혼자 감내하고 그랬어요. 말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참을성 하나는 자연스럽게 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뭐든지 참고 넘기는 성격으로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점점 저를 만만하게 보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제가 뭘 당해도 반항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일부러 건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같은 고아원에 있던 오빠한테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오빠는 나이가 좀 있었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앞에선 늘 말 잘 듣는 척을 했어요. 근데 저처럼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들한텐 가끔 이상하게 구는 행동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유독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니까 더 노골적으로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몹쓸 짓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원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원장 선생님, 저 오빠가 저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귀찮다는 듯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참나,
뭘 도와달라는 거야? 네가 오빠를 얼마나 유혹했으면 오빠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잔말 말고 방으로 들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비참하고 힘든 나머지 그냥 이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혼이 나고 제가 죄인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무너져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저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된 게요. 매일 밤 손에 쥐고 있던 엄마 사진을 바라보면서 제발 다시 와서 날 데려가 달라고, 이 지옥에서 빨리 꺼내주라고 속으로 수없이 빌었는데 그제야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버려졌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누구도 나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면 내가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자라서 나약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턴 남자처럼 하고 다녔고요. 누가 절 건드리면 말보다 주먹을 먼저 뻗었어요.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말도 험하게 하고 욕부터 내뱉는 식으로 일부러 거칠게 굴었어요. 강해 보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다들 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고등학교 내내 문제아처럼 지냈고 저는 그게 저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 사고는 치지 않았고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고아원에서 나가야 하더라고요. 그때 정부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돈 들고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부모님을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솔직히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가 더 급했거든요. 그러다 예전에 고아원에 같이 있었던 오빠가 고아원 근처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제가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쫓아와서 괴롭히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망설일 것도 없이 얼른 짐 챙겨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먼저 한 건 부동산에 간 거였어요. 당장 지낼 때부터 마련해야 하니까요. 서울에서 제일 저렴한 원룸을 찾았고 마침 보증금 낮고 월세도 감당 가능한 곳이 있길래 바로 계약했죠. 근데 여자 혼자 산다고 집주인이 절 만만하게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제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집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말했죠. 어머, 이게 무슨 경우세요? 말도 없이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세요. 남의 집이라니 여긴 엄연한 내 집인데. 아니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집에 수도나 보일러 잘 나오나 점검 좀 하러 온 거지. 아가씨 출근한 줄 알았는데 안 했네. 잘 되지? 그럼 이만 나간다. 정말 황당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어떤 동네 아저씨는 창문 밖에서 저희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고요. 사회는 고아원보다 더 심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일 말고도 황당한 일들이 계속 터졌어요. 어떤 동네 아저씨는 대낮에 제 집 창문 밖에 서서 쳐다보고 있질 않나. 고아원보다 오히려 사회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어락은 바로 바꿨고요. 창밖을 지켜보던 그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도 받았어요. 이제는 그냥 당하고만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냈어요. 그때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진짜 까딱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몹쓸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대하는 게 결국 여자 혼자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약해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저항도 못할 것 같은 이미지로 보이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강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아예 남자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원래 머리가 쇼컷이었는데요. 그걸 더 짧게 완전 남자 스타일로 잘랐어요. 그리고 동네 슈퍼나 세탁소 같은 데 가면 그냥 제가 남자라고 했고요. 말할 때도 목소리를 일부러 굵게 냈고 옷도 전부 남자 옷으로 바꿨어요.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얼핏 보면 진짜 남자로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자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꾸미고 지내던 중 어느 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어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여자지만 외모나 말투, 전체적인 이미지가 남자처럼 보이니까 사장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여자인데 이미지가 남자라서 말이야. 야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야간 근무 생각은 있나? 야간 알바가 급해서. 정말요? 저야 좋죠. 시급도 더 높고 손님도 덜 하잖아요. 저 야간 할게요. 사실 야간 근무는 시급이 높긴 해도 위험할 수 있어서 보통은 남자만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조건이 더 좋았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는 게 그땐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무거운 박스도 혼자 옮겼고 청소나 물류 정리처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몸이 고되긴 했지만 일하는 게 저한텐 훨씬 나았어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혼자 조용히 일하면 되니까요. 근데 역시 밤낮이 바뀌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점점 지치고 오래 하긴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바꿨어요. 이번엔 택배 배송 보조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건 하루 물량이 많은 기사님을 도와서 같이 배송하는 일이었는데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 6시쯤이면 끝나니까 생활 패턴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몸을 계속 움직이다 보니 운동도 되고요. 그러다 어느 날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면 자격 넓어져. 네가 직접 운전할 수 있어야 일도 더 편하고 돈도 더 벌 수 있어. 정말요? 운전면허 있으면 제가 직접 차 몰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따야죠. 그 말 듣고 바로 운전면허 땄어요. 면허 따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확실히 많아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생수만 전담해서 배달하는 기사 일을 하게 됐고요. 중간중간 막노동도 하고 그렇게 몸으로 뛰는 일 하면서 지냈어요. 쉬운 일은 없었지만 제 손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돈 벌면서도 쓸 시간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모이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참 뿌듯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어요. 고아원 퇴소하고 잘 안 풀린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언니는 술집에 들어가서 결국 남자들한테 휘둘리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어떤 오빠는 깡패 조직에 들어갔다가 결국 안 좋게 돼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가 보다,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건가 보다 싶어서 불안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제 미래가 꼭 화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저는 제 힘으로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항상 뭔가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때쯤 꼭 비극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삶에도 빌런이 다시 등장했어요. 고아원 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오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도 쓰레기였는데 이번엔 아예 더 심해져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말투며 행동이며 딱 봐도 양아치 같았고요. 도박에 손을 댄 건지 눈빛도 이상했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딱 보자마자 무서워서 숨이 멎더라고요. 아니, 여긴 왜 찾아오셨어요?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요.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됐고 바쁘니까 가진 거 다 내놔. 없다는 소리 말고. 안 주면 너 강제로 팔아버릴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다 내놔. 그때 저는 좀 그 오빠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절 팔아버리겠다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무서워서 들고 있던 돈을 그대로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지만 그땐 그런 협박이 통할 만큼 제가 순진했던 거죠. 그놈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저를 찾아왔고요. 제가 돈을 못 내주는 날엔 저를 때렸어요. 저도 힘으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겁에 질려서 결국 또 돈을 줬고요.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더 벌어와야지.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돈 버는 방법 알려줄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제가 오빠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닌데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계속 돈을 뜯어가고 기분 나쁘다고는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진짜 그 시절은 지옥 같았어요.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사도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매번 어떻게든 알아내서 집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올 때마다 집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고성이 오가고 욕을 해대니까 주변 주민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너무 심장이 떨려서 더는 같은 건물에 못 살겠어. 자, 보증금에 이사비까지 넣었거든요. 이 돈 받고 얼른 이사 가요. 제발요. 저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저 좀 봐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지. 우린 무섭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요. 아무튼 난 줬으니까 얼른 집 빼요. 알았죠? 이런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까 정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 절대 못 따라올 만한 데로 가야겠다고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해외는 생각해봤지만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국내는 어딜 가도 또 쫓아올 것 같았어요. 근데 딱 한 군데, 그 사람도 쉽게 접근 못할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군대요. 그래서 저는 여군에 지원했어요. 그동안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체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덕분에 운 좋게 여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배치받은 부대가 수도권 아니었고 관사까지 배정받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제가 배정받은 관사는 부대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경비가 철저하거든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더 이상 저를 찾으러 오지도 못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군이 되어서 훈련을 받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솔직히 제 인생 자체가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웬만한 훈련은 버틸만 했어요. 사실 제 진로가 이렇게 바뀔 줄은 저도 몰랐어요. 예상도 못했고 계획했던 삶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새 저도 나름 공무원이 되어 있었고요. 군대 안에서 행정직으로 배치받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일상이 자리 잡히고 마음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안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힘든 일 계속하다 보니 늘 몸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들,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안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어요. 다들 건실하게 자기 삶을 가꾸고 있었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대부분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그런지 말투도 행동도 따뜻하고 다들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그 무렵 같이 일하던 저보다 한 기수 선임인 여자 하사님과 친해지게 됐어요. 군대라는 곳이 대부분 남자들이다 보니 여자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 선임 하사님과는 서로 잘 맞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겨주면서 우정을 쌓아갔어요. 선임 하사는 저보다 3살 많았고요. 일할 때는 물론이고 일 외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업무적으로도 많이 배우게 됐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인생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제가 처음 겪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조용히 방향을 잡아주고 힘들어 보일 때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저도 많이 따르게 됐어요. 너 요즘 진짜 많이 좋아졌어. 예전엔 눈빛부터 다르게 불안했는데 지금은 꽤 단단해 보여. 스스로도 느껴지지? 진짜요? 저 사실 아직도 자신 없을 때 많은데 하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힘이 나요. 선임 하사는 말투나 행동도 차분했지만 삶 자체도 참 안정적이었어요.
부모님 아래에 오빠랑 선배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고 오빠는 행정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그게 궁금했고 저도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임 하사님이랑 더 자주 어울리게 됐고 틈만 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쉬는 날이 겹쳤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근처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나는 진짜 네가 너무 좋아. 우리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 일하면서 잘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너무 잘 됐어. 저도요.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런데 그날 선임 하사님이 술을 꽤 많이 드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집에 가서 한 잔만 더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하도 우기셔서 결국 따라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하사님 집은 꽃집이랑 붙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화환 전문으로 하는 꽃집이었고요. 알고 보니 그 꽃집이란 주택이 다 선배 아버지 땅이고 건물도 다 아버지 명의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소박해 보였는데 은근히 꽤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날은 선임 하사님 가족분들도 모두 뵐 수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 두 분이 정말 푸근하고 따뜻하신 분들이셨고 가족 분위기 자체가 참 화목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였는데요. 우리 딸이랑 같이 일한다고요? 아주 우직하게 생겼네. 천상 군인상이야. 멋져요, 멋져. 우리 딸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잘 맞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친동생 같다고요. 둘이 사이좋게 오래오래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선임 하사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도움 드릴 게 없지만 열심히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날은 밤이 꽤 늦었고 다음 날이 휴무라 선임 하사님 댁에서 하룻밤 묵게 됐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집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서 잠이 깼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정말 큰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어젯밤에 아버님께서 약주를 꽤 많이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발이 오그라들고 의식이 흐린 상태였던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래요? 아저씨가 안 일어나길래 가봤더니 손발이 다 꼬여있고 눈도 풀려있어요. 우리 딸은 지금 일어날 수도 없고 아들은 운동 갔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응급처치 먼저 해볼게요. 일단 119부터 불러주세요. 급히 조치를 취하던 중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요. 운동 갔다가 돌아온 오빠분도 상황을 듣고 바로 와서 보호자 자격으로 한 명만 구급차에 탈 수 있었는데 오빠분이 타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님이 구급차에 실려 가신 뒤 저도 슬슬 짐을 챙겨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또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버님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어디 또 안 좋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요. 우리 집이 화환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근처 병원 장례식장에 화환을 배달해야 하는데 원래는 우리 아저씨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없으니까요. 나는 운전도 못하고 이걸 들고 갈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하네. 발까지 동동 구르시며 난감해 하시길래 순간적으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저 운전도 하고 배달도 해봤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경력에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럼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 병원으로 아버님이 실려가셨으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환을 차에 실은 다음 어머님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운전석에 앉으면서 이 집안에 참 여러모로 인연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환을 차에 실은 뒤 선임 하사님의 어머님과 함께 제가 운전해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보니까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도착해서 화환을 내리는데 저희가 배달한 화환 외에도 이미 수십 개는 놓여 있었어요. 보니까 VIP실 고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빈소 입구에는 조문객도 많고 주변은 아주 분주했어요.
저는 화환을 지정된 위치에 옮겨놓고 장례식장 측에 화환 배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담당자분이 배달 내역을 확인하더니 명부에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잠깐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빈소 안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상주 측도 인원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조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복도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빈소 안쪽에 놓인 영정사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서도 꼭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결국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서 일부러 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영정사진을 가까이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사진 속 얼굴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제 기억 어딘가에 또렷하게 남아있던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눈매, 입꼬리, 턱선까지 아무리 봐도 낯선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네. 나 버리고 떠난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잖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과 지금 영정사진 속 그 사람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아닌 척 하려 해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요. 그때 선임 하사님의 어머님이 저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빈소에서 한참 나오지 않자 걱정되셨는지 급하게 다가오셨죠. 어머, 아직 안 나왔네. 무슨 일 있어? 얼른 가자. 나 이제 우리 아저씨한테 가봐야 해. 아, 네. 그런데요, 어머님. 저 여기 좀만 더 있을게요. 먼저 가시겠어요? 차는 이따가 가져다 놓을게요. 그 영정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조금 당황하셨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버님께 가봐야 하니까 별말 없이 먼저 나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선임 하사님의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부의금을 받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돌아가신 분과 어떤 관계세요? 가족분이신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오신 건가요? 저희 회사 사장님 부인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시죠? 왜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혹시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으시던데요. 혹시 지병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요. 딸이요? 딸을 왜 찾으러 다녀요? 혹시 가출했어요? 그래서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있었대요. 그 딸을 최근에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러다 결국 사고를 당하셨대요. 차에 치이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돌아가신 건 둘째치고 설마 그 잃어버린 딸이 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어지러울 정도로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혹시 그 잃어버린 딸이 지금 몇 살쯤인지 아세요? 귀찮게 왜 그래요, 진짜. 남의 집 초상집에 와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오지랖도 정도 것이지. 남의 딱한 사정이 그렇게 재밌어요? 꼭 이래야겠냐고요. 꺼지세요. 가라고요. 그 말에 근처에 있던 조문객들이 순간 저를 쳐다봤고 그 사람은 화가 난 듯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기까지 했어요. 저는 상황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를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진짜 제가 그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단서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 핸드백에서 제 핸드폰을 꺼내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어요.
사실은 제가 고아거든요.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엄마랑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이에요. 평소에도 잘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오늘 저 영정 사진을 보고 너무 닮아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에 담아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본 그분은 말은 없었지만 한참 동안 말없이 유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혹시 오해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이분의 딸이라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진 속 얼굴과 저 영정 사진이 너무 닮아서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가며 다시 한번 유심히 보더니 그분이 잠시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조용히 상주분들을 불러왔고 잠시 후 돌아가신 고인의 남편 되시는 분과 아들 셋이 줄줄이 빈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다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너 미정이 맞지? 네가 어떻게 여길 왔어? 어떻게 네가 왔니? 그렇게 찾을 땐 없더니. 저를 아세요?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 미정이는 아니고요. 혹시 저랑 누군가를 착각하신 건 아니세요? 그러자 제 아빠라고 하시는 분은 매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엄마 죽은 것 알고 온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지나가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람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전 줄곧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러자 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 손끝으로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셨어요. 그랬구나. 고아원에 있었구나.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네 아빠야.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 가족이 널 찾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곧이어 참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저릿하고 뭔가 깊숙한 곳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절로 흘렀어요. 그 순간 제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저는 그저 본능처럼 그분의 팔에 붙잡았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 녀석아, 왜 이제 나타났어? 우리가 얼마나 널 찾으러 다녔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그때 뒤쪽에 서 있던 아들분도 하나 둘 앞으로 나와 저를 바라보셨는데요. 다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분들의 표정을 보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저와 묘하게 닮은 데가 있었어요. 눈매나 턱선, 어딘가 모르게 저와 닮은 구석이 느껴졌고 혹시 정말 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장례식장 안은 말 그대로 충격과 눈물로 뒤덮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고 모두가 제 얼굴과 그 사진 그리고 서로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깊게 울고 있었어요. 잠시 뒤 가족분들이 저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섰는데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순간 정적이 감돌았고요. 저는 조금 당황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다들 나를 보고 귀신 본 것처럼 놀라지? 내가 뭐 그렇게 놀랄만하게 생겼나? 그때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를 알아본 거지. 우리 딸, 너를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그동안 이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일단 조문부터 제대로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묵념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분들과 나란히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넌 우리가 정말 귀하게 키운 첫째 딸이야. 우리가 널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지? 저는 이 집의 첫째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래론 2살 터울로 아들 셋이 연달아 태어났고요. 동생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부모님들은 아기들을 돌보느라 많이 바쁘셨대요. 그 시기에 저는 관심을 덜 받는다고 느꼈는지 셈이 많아졌고 자꾸 삐딱하게 굴고 말도 안 듣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도 가지 말고 단 둘이서 시간을 보내자고요. 그게 엄마의 방식으로는 첫째를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엄마랑 저는 지방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 갔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막내 동생이 태어난 지 겨우 10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엄마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놀이기구 몇 개를 타고 나서 엄마가 어지럽다고 하셨고 잠시 후에는 하혈까지 하면서 쓰러지셨대요. 급하게 의무실로 가야 했는데 그때 제가 엄마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혼자서 의무실을 찾으러 달려나갔던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넓은 놀이공원에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울면서 헤매다가 놀이공원 안에서 운행하던 순환버스를 탔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버스는 공원 내부를 도는 게 아니라 근처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는 외부 셔틀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탔다고 해요. 어린 마음에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날 이후 가족은 저를 다시 찾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널 찾으려고 정말 안 해본 게 없다. 전단지도 수천 장은 돌렸고 방송국 제보도 해봤고 나중엔 무당집까지 찾아갔었어. 어디서라도 단서가 나올까 싶어서 갔었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정말.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랑 지금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이 얼굴로는 기억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과학기술로 너가 커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에 대한 예상 얼굴을 예측했었어. 이것 봐라. 지금 네 모습과 완전 반박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인공지능 얼굴 예측 기술로 만든 어린 시절 제 얼굴을 기반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보는데 윤곽이며 눈매, 입모양까지 지금 제 얼굴과 너무도 비슷했어요. 제 얼굴을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확인 검사 같은 건 필요도 없어. 너는 딱 봐도 내 딸이야. 네가 하루만, 아니 이틀만이라도 더 일찍 왔더라면 네 엄마도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니. 그렇게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 말을 멈추시던 아버지는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어제 홍대에 있었니? 밤 11시쯤 말이야. 청바지에 티셔츠 혹시 입고 있었어? 네, 맞아요. 어제 선임 하사님이랑 홍대 쪽에서 술 한잔 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구나. 너희 엄마가 어제 거기서 너를 봤대. 길 건너편에서 너를 보고 확신이 들었는지 따라가려고 하다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봐. 그대로 찾기를 건너다가 그 자리에서 큰 사고가 났어. 병원에 실려갔지만 바로. 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거는 듯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당신 마지막에 우리 딸 얼굴 한 번은 보고 갔네. 여보, 맞아. 이 아이야. 얘가 진짜 우리 딸이래.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이 잘 알아봤네.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가족이 함께 살아오진 않았지만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지방의 작은 가정형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릴 적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에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참는 게 습관이 돼서 중고등학교 시절도 많이 힘들었다고요. 한 번은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던 오빠에게 몹쓸이를 당할 뻔해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말 그대로 분개하셨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손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어른이 그러냐?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이고, 애 잃어버린 내 탓이지. 그 새끼 누구야? 대체 누구야? 그 소리를 들은 제 동생들이라는 남자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얼굴이 굳고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누구냐. 그놈 이름만 말해라.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거들며 화를 내주는데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향해 이렇게까지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동이고요. 아직 친자 확인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이들의 가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들의 눈빛이, 말투가, 표정 하나하나가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에 오게 된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20살에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협박하고 돈을 빼앗으며 괴롭혔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여군이 되어 지금은 군인으로 지내고 있다고요. 어제는 선임 하사님 댁으로 2차를 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 집 아버님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화환을 들고 장례식장에 오게 됐고 그렇게 오늘 만나게 됐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신기하죠. 어제 남의 집이라 술도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냥 잤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그런 건가 봐요. 아침부터 속도 하나도 안 쓰리고 정신도 또렷하더라고요. 그래,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 헤어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시 만날 때도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인연이지.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만나게 돼 있어. 맞아요.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지나온 모든 인연들은 결국 제 인생에 영향을 주었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던 그 고아원 오빠는 제게 상처만 남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게 만들어서 그 덕분에 저는 군인이 되었잖아요. 제게 안정적인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에요. 또 선임 하사님과의 인연으로 함께 휴가를 보내던 날 우연히 홍대에서 저를 발견한 어머니도 있잖아요.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날 제가 홍대에 오지 않았거나 어머니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임 하사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일이 있었기에 제가 대신 화환을 배달하게 되었고 그 작은 우연이 결국 저를 제 가족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줬어요. 돌아보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도 장례식장에 머물며 3일장을 함께 치렀어요. 아버지와 세 동생들, 그리고 오랜 세월 저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가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고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친자 검사를 제안했어요. 아무리 마음이 통한다 해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서로에게 확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안 해도 친자가 맞다고 했지만요. 기꺼이 동의해 주셨고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상대로 친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점쟁이가 그러더라. 엄마가 세상 떠날 때쯤이면 그때 네가 나타날 거래. 그냥 듣고 흘렀는데 그 말이 진짜였나 보다. 제가 조금 일찍 찾아볼 걸 후회돼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 한평생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러게, 나도 많이 보고 싶다.
엄마 못 가지. 이제부턴 내가 널 꼭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기대 살아. 어? 그 말에 그간 쌓였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셨고 형편도 아주 좋으셨어요. 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셨고 동생들은 모두 명문대,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대학들에 다니고 있었고 막내는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고요. 똑똑하고 반듯하게 자란 동생들을 보면서 만약 같이 컸으면 동생들과 같은 피를 나눴다는 게 이렇게까지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일일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마 흔한 남매가 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되었고 제 인생도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지금 사는 곳을 옮기자고 하셨어요. 강남에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당장 이사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강남에서 부대까지는 너무 멀고 지금처럼 관사에서 지내는 게 출퇴근도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진 앞으로 용돈을 꾸준히 주겠다고 하셨어요. 대학도 다시 가보라고 권하셨고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하고 군인 신분으로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고 제가 하는 일이 굳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갈 생각은 없고 대신 영어 공부를 해서 해외 파병에 지원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기보단 그동안 쌓아온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세월에 대한 미안함이 크셨는지 뭔가라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크셨어요. 자꾸 뭘 해주려고 했지만 제가 제 삶을 잘 개척해놨고 크게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서 계속 말렸는데요. 그렇게 대부분은 말렸지만 딱 한 가지, 아버지가 제안하신 건 저도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고아원 시절부터 저를 괴롭히던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 괴롭히던 그놈 요즘도 연락 오냐? 그 인간 이름만 들어도 혈압이 오른다. 가끔씩 와요. 번호 바꿔도 어떻게든 알아내서요. 근데 그냥 제가 씹어요. 대응하면 더 기고만장해져서 욕하고 협박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 새끼 신고하자. 이대로 두면 또 어디서 누구 괴롭히고 다닐지 몰라. 너한테 더 험한 짓도 할지도 모르고. 넌 이미 그 인간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 지금이라도 끝을 내야지. 혹시 증거는 갖고 있니? 그동안 신고를 못했던 건요. 솔직히 보복이 무서워서였어요.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다시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보다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땐 진짜 저 혼자였으니까요. 도와줄 사람도 믿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었고요. 그래서 선뜻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젠 저한테 가족이 생겼고 아버지가 계시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도망이 아니라 맞설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저를 때리고 돈을 갈취해 간 건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집에서 소란이 나서 주민들도 여러 번 들었고 통장 내역에도 매번 그 인간한테 보낸 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당한 폭행 때문에 다녀온 병원 기록도 있었고요.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모으면 충분히 고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진 그 인간이 고등학생 때 저한테 했던 짓까지 같이 고소하자고 하셨어요. 그때 그놈이 너한테 했던 짓 그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야. 지금이라도 증거 모아서 고소하자. 시간이 좀 흘렀더라도 시도는 해봐야지.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그 일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그 기억은 저한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서 다시 꺼내고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놈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 거야. 근데 너는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걸 견뎌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겪은 일에 바로 잡아야 너 자신도 그 상처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증거가 없어요. 그때 일이 너무 오래됐고 제 말만 가지고는 안 믿어줄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고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 인간이 절 때릴 때 협박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녹음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절 처음 범했을 때는 말 잘 듣더니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또 말을 잘 들을 것 같다는 식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미성년자를 강제로 범한 걸 자백한 내용이라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목격자도 있었어요. 그 인간과 제가 그 일이 있을 때 우연히 그 현장에 있었던 동생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어서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때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대요. 그 이후로 저랑 그 동생은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줬고 그 인간 결국 구속됐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저지른 일 말고도 이미 수배 중이었더라고요. 강도, 사기, 상해 등으로 전과도 많았고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 혼자선 이렇게까지 준비도 못했을 거고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요. 아, 이게 진짜 든든하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늘 남들 가족 사진 보면서 부러워만 했는데 이제는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들이 있어서 이제 더는 안 부럽지 않아요. 물론 엄마가 안 계신 건 여전히 아쉽고 마음 한켠이 허전하지만요. 참, 선임 하사님 아버님은 다행히 며칠 입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지금은 일상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 일 이후로는 술도 딱 끊으셨대요. 금주 처방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그날 덕분에 가족을 찾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면서 직접 고기도 구워주시고 작은 파티까지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날 이후로 선임 하사님과 더 돈독해졌고요. 부대 밖에선 언니 동생하며 지내요. 저한테 선임 하사님은 정말 귀인 같아요. 우연히 만난 사이지만 인생을 바꾸는 인연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게 된 건 참 큰 복이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죠. 따뜻한 가정에서 잘 살다가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고요. 그렇게 절 괴롭히던 사람 때문에 저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또 타인을 도와주다가 제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현실이 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힘들고 외롭던 날들을 지나 이렇게 살아남은 저 자신이 참 대견하고 무엇보다 이젠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란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며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갖고 나가보려고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을 한 번씩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